2024년 부동산 강제 경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어, 저희가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살펴봤던 내용은 근저당권,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그다음에 가압류 등기가 경매 절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한 6가지 정도 되는 등기 사례를 가지고서 어, 이 좀 심화학습을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그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또한 문제를 하나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게, 어, 전에 이제 가압류 등기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요 밑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바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이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실 때, 낙찰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 이후에, 낙찰되고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 살아남는 등기, 결국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가 가장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죠. 뭐 누가 얼마를 배당을 받아가고 그런 거는 저같이 어떤 NPA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같이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경 쓰실 거는 낙찰 이후에 살아남는 등기가 어떤 것인지 그거를 분리해 구분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가압류 관련 특수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압류인데요.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례 2를 보겠습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감정가 10억짜리 토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억짜리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 이 상태에서 갑의 채권자인 A가 10억을 가압류했고, 그 다음에 갑의 채권자인 B도 똑같이 10억을 가압류를 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거죠. 요게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경매가 진행이 돼가지고 을이 10억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10억을 을이 잔금을 납부를 할 테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배당으로 가게 되면은 배당금은 채권자 A는 5억을 받고 채권자 B도 5억을 받습니다. 가압류권자인 경우에는 어떤 우선권은 없지만 채권액이 비례해서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에 낙찰돼서 50% 해가지고 각각 5억씩 배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등기는 모두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 간에는 가압류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주고, 그다음에 가압류 등기는 모두 소멸시키죠. 이게 가압류와 관련해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에 부합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면 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가압류 등기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제가 여기서 원칙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 원칙적이란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원칙에 벗어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요렇게 가압류 채권자 A, B가 각각 절반씩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고 가압류 등기가 소멸되는 게 원칙인데 다른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례 2번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갑이 감정가 10억짜리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유자 갑의 채권자 A가 10억을 가압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그리고 나서 토지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됩니다. 갑이 가압류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 등기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해당 토지를 을에게 매각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어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바뀐 거죠. 그러면은 갑의 채권자는 그러니까 A를 제외한 갑의 채권자는 이 부동산에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고 새로 소유자가 된 을의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을은 이 해당 토지에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소유자 을의 채권자인 B가 10억을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상태에서 경매가 됐습니다. 요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은 어, 병이 10억 원을 요 상태에서 이제 병이 10억 원의 낙찰을 받았죠. 그러면은 배당 결과가 이 사례 1번하고는 좀 상당히 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 기준은 이렇습니다. 먼저 갑의 채권자 A, 먼저 가압류를 했었던 요 A죠. A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자 A가 10억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채권자 B는 0원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가압류 등기는 모두 소멸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의뢰 채권자 B가 경매를 신청했다.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케이스 1번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채권자 A는 10억을 받고 채권자 B는 0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는 모두 소멸합니다. 근데 케이스 2번이 있습니다. 케이스 2번은 채권자 A는 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배당 받을 자의 지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채권자 B는 10억 원을 낙찰을 받습니다. 10억 원을 배당을 받습니다. 여기서 한번 요 B의 사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보죠. 자, 채권자 갑의 채권자 A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이 채권자 갑이 어마어마한 갑부다. 굉장히 진짜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A가 가압류 10억을 했다면 이 비록 가압류이긴 하지만 A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10억이라는 돈을 뜯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거 말고도 이 갑은 이 땅 말고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사실상 극히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비록 가압류이지만 10억이라는 채권을 다 회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소유권이 을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을은 갑과 아예 정반대의 케이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빚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신용불량자이고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을의 채권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을이
부동산을 소유했네요.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 받았네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안 있죠. 그러면은 그 수많은 의뢰 채권자들이 이 부동산에 똑같이 막 가압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단순하게 가압류 금액을 의뢰 채권자 B의 가압류를 10억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10억이 아니고 만약에 100억, 1000억이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100억이라고 가정을 하죠. 10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가령 이 위에서 있었던 그 안분배당, 그 금액에 비례해서, 가압류 금액에 비례해서 배당금을 받는 그 원칙을 여기다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그 가배 채권자인 A 같은 경우에는 배당받는 금액이 굉장히 소액이 됩니다. 10억이 낙찰된다고 했을 때 거의 뭐 한 1억도 안 되겠죠. 뭐 한 8, 9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 금액은 이 의뢰 채권자한테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가배 채권자인 A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이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버림으로 인해서 내 권리가 어마어마하게 침해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 A의 입장에서는 엄청 열받겠죠. 그다음에 좀 억울하고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요런 상황을 가정해 가지고서 요런 경우에는 특별한 아래와 같은,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를 갖다가 특별한 요런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게 요걸 핸들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의 채권자가 갑의 채권자 A가 경매를 했다면은 요 사람이 되겠죠. 요 사람이라면은 채권자 A한테 10억을 사줍니다. 그다음에 채권자 B는 배당금이 없고요. 그다음에 가압류 등기는 모두 소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죠. 근데 가령 의뢰 채권자 B가 경매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 A가 10억을 받고, 그다음에 채권자 B가 0원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가압류 등기도 모두 소멸합니다. 이게 케이스 1이죠.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배워왔었던 가압류 등기 처리 원칙이 어느 정도 부합하죠. 근데 가압류 채권이라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처음에 가압류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실제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집행권을 받게 되는데, 집행권을 받다 보면은 요 10억이라는 금액이 상당 부분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축소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 처음에 어, 이 채권자 A가 나는 10억이라는 돈을 갑한테 받을 게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가압류를 하는데, 실제 나중에 그거를 재판을 거쳐 보면은 10억이 아니고 뭐 어떤 경우에는 5억, 어떤 경우에는 1억, 어떤 경우에는 아예 제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자, 요 경우가 모든 가압류 등기는 말소가 되니까 낙찰자한테는 유리한데,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배당 결과는 상당히 왜곡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채권자 A가 처음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10억이었는데 그게 재판 결과 제로가 돼 버린다면은 채권자 B는 너무 억울하겠죠. 너무 억울하고 이 배당 결과가 상당히 왜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채권자 A가 처음에 10억이라는 가압류를 신청을 했지만 실제 나중에 이게 어, 집, 어,
재판 결과 재판을 통해서 실제 확정되는 금액이 10억이 그대로 다 될지 아니면은 뭐 5억이 될지 아니면 1억이 될지 아니면 제로가 될지 이게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어떤 판사 어떤 법원은 이 A의 그 가압류 채권액을 갖다가 가압류 등기를 그대로 존속시킵니다. 존속시키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 그렇게 되면은 채권자 A는 아예 저 배당 절차에서 아예 참여할 수도 없게 되죠. 대신에 등기는 살아남습니다. 그다음에 어, 소유자 의뢰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아가게 되겠죠. 물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낙찰 금액은 10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10억이 되지는 않고 낙찰받는 사람도 쪼다가 아닌데 10억이라는 가압류를 내가 또 안아야 되는데 그대로 부동산의 가치인 10억만큼 내고서 경매 절차에서 응찰을 하지는 않겠죠. 아마도 이 금액은 굉장히 소액이 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1, 2억 정도까지도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채권자 B는 그 돈만 받고 본인은 배당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고 그 본인의 등기는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낙찰자는 나중에 이 A가 A가 가압류해 놓은 이 채권액이 실제 재판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은 그 돈을 변제하고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어, 요 케이스 1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스 2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케이스 1로 가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모든 등기는 다 말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배당금을 어떻게 찢어갔든 나눠갔든 그거는 뭐 낙찰자는 신경을 쓸 일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케이스 2번으로 간다. 케이스 2로 만약에 배당이 짜여진다.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어, 좀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결국은 감정가는 10억이라고 할지라도 이 토지를 실제 낙찰받을 때는 자기가 이 10억이라는 A가 가압류한 이 10억이라는 가압류 등기를 또 안을 각오를 하고서 이 물건에 입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낙찰 금액은 10억이 아닌 상당히 저가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일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낙찰자가 그 다음에 이 채권자 A의 가압류 금액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을 변제를 하고서 이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만약에 케이스 2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러면은 낙찰자가 조심해야 될 건 뭘까요? 낙찰자가 조심해야 될 거는 만약에 경매법원에서 요 케이스 2로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경매법원에서는 요거를 특별 매각 조건으로 붙여 놓습니다. 특별 매각 조건으로 채권자 A의 가압류 등기가 인수된다는 내용을 아예 공고를 해놓고 이걸 갖다가 입찰자한테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 입찰을 하시는 분은 요 특별 매각 조건의 유무를 갖다가 미리 따져봐야 됩니다. 요 특별 매각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갖다가 숙지를 하고 만약에 요 가압류 등기를 인수시키는 그런 매각 조건이라면은 입찰을 하실 때 금액 산정을 갖다가 상당히 유념을 하셔야죠. 상당히 주의하셔야죠. 결국은 이 10억이라는 금액에서 나중에 자기가 변제해야 될지도 모르는 어떤 인수되는 가압류 금액을 갖다가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을 해야 되겠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케이스 1로 진행을 한다면은 특별 매각 조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이한 경매 사건으로 돼 있죠. 그렇다면은 가압류 등기는 모두 말소가 되는 겁니다. 요게 경매 절차에서는 요 케이스 1이 디폴트 옵션입니다. 그다음에 케이스 2로 가게 되면은 디폴트 옵션이 아닌 특별 매각 조건을 내걸고 경매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종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새로운 소유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후 강제경매 신청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구를 보겠습니다. 소유권이 김일남 씨한테 넘어왔고, 그다음에 어, 이삼남 씨가 1억이라는 가압류를 이 부동산에다 걸었습니다. 그다음에 소유권이 김이남 씨한테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그 김이남 씨의 채권자인 최성남 씨가 또 1억이라는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다음에 최성남 씨가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결국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새로운 소유자의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케이스가 되겠죠. 이 경우에 어, 경매 후 경매 후에 등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 가압류도 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요것도 말소가 됩니다. 요거는 그 여러분들이 뭐 요거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그 가압류의 뭐 처분금지효라는 그런 좀 더 이 좀 더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는 건데 낙찰을 받으시는 분은 요거까지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4번 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후에 새로운 소유자의 채권자의 가압류 요것도 말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도 물론 말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 낙찰자인 박일함 씨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A, A 등기, B 등기가 있는데 A 등기는 소유권 변경 이전의 가압류고 그다음에 B 등기는 소유권 변경 이후의 가압류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 당구장 표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 가압류를 말소시키는 조건으로 경매 진행된 건으로 이 경우 2번, 4번 가압류는 모두 말소 대상입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 배당 결과가 왜곡될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요거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낙찰자는 신경 쓰실 일은 아닙니다. 요거는 가압류 채권자들끼리 나중에 이제 박 터지게 싸운 배당 절차에서 싸워야 되는 내용이고 낙찰자는 모든 등기가 다 말소가 됐기 때문에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을 하시고 그거 가지고서 본인의 사업을 꾸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대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이게 디폴트 옵션입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다른 등기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동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소유권 이전되고 새로운 소유자의 채권자가 강제금에 신청한 경우 요거는 이제 최초 가압류 인수 조건입니다. 자, 똑같죠. 가압류가 있었고 소유권이 이전이 됐고 그다음에 또 다시 새로운 소유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소유자의 채권자인 최성남 씨가 강제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경매 결과는 우측에 있습니다. 2번 가압류, 그러니까 소유권이 변경되기 전에 가압류된 거죠. 요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낙찰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자로 됐었던 김인남 씨의 요 등기도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다음에 4번 등기 새로운 소유자의 채권자의 가압류 등기죠. 요거는 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도
잔금 납부로 인해서 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낙찰자인 박일함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여기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앞에 케이스랑 똑같이 A는 소유권 변경 이전의 가압류고 B는 소유권 변경 이후의 가압류가 되겠습니다. 밑에 밑에 주석을 보겠습니다. 2번 가압류를 매수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매 진행된 건입니다. 이 경우 2번 가압류는 매각 이후에도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는 거죠. 대신에 요런 경우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의 2번 가압류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이 진행된다는 내용이 기재가 됩니다. 요거는 디폴트 옵션에 반하는 아주 예외적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경매에 임하셨을 때 매각 물건 명세서에 요런 인수 조건이 기재가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입찰 금액을 써 넣으실 때 인수하는 가압류에 대해서 인수하는 가압류의 부담을 여러분들이 또 안 하시게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처음 경매를 집행 참여하시는 분은 요게 그 뭐 가압류를 인수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경매 시장의 꾼이라 그러죠. 요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요런 물건을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압류를 갖다가 가압류 금액만큼 처음에 그 입찰할 때는 요 가압류 금액에 1억이라는 가압류 금액을 전체를 다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을 하겠죠. 본인 생각하는 시세에서 요 1억이라는 요 1억이라는 금액을 다 뺀 금액으로 입찰을 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압류 이후에 요 채권자가 재판을 통해 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요 채권액이 확정되고 보면은 이 금액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제로가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찰하신 분은 1억만큼은 어쨌든 간에 그 뭔가 좀 페이버를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가압류가 붙어 있는 가압류를 인수하는 조건의 어떤 매각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아주 그 뭐랄까 그 혐오하진 마시고 내용을 차분히 한번 분석을 해 보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경매 시장에서 그 성공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다 더 좋은 강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